로마계 1장입니다. 처치야드죠. 교회 뜰입니다. 뜰이고 두 광대가 등장하는데 이 영어 제가 보는 그 책에는 삽을 든 두 광대 등장 이렇게 삽을 든 이렇게 있어요. 두 광대가 이제 서로 만남을 막 하죠.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. 이 여자를 기독교식으로 묻어준다고 제멋대로 천당으로 내려가려 했는데도 뭐 천당이 지옥이겠죠. 앞에 밑에 적혀있죠. 이런 식으로 만남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12번째 줄에 보면은 만약에 내가 알면서 빠져 죽으면 그건 행동임을 입증하고 행동에는 세 갈래가 있는데 그건 행하고 동하고 실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돼 있죠. 도대체 원서는 어떻게 돼 있냐 물어보니까 행하고는 act 동하고는 do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은 per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perform.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는데 햄릿과 호레이쇼가 등장합니다. 그리고 햄릿, 호레이쇼, 강대가 서로 얘기를 하죠.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보면은 185쪽에 136행에 보면은 광대완이 얘기하죠. 그건 살아있는 거짓말입니다. 날이 그걸 다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. 이 살아있는 거짓말은 뭘까? 원서를 보니까 내가 보는 책에는 quick lie, quick lie 이렇게 돼 있어.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나이 같은 것도 오셀로가 나이가 많다고 그러죠. 이 무어인인다. 무어인이라 뭐 그냥 흑인 좀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아프리카 사람으로 나이가 많고 뭐 이랬는데 나이가 몇 살인가 안 나와 있어요. 근데 리어 왕은 나이가 80이래요. 리어 왕은 나이가 80, 꽤 많죠. 근데 햄릿이 나이가 몇 살이냐? 30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도대체 햄릿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데 중에서 햄릿의 나이를 밝힌 데가 있었어요? 없었지. 내는 어디서 딴 데서 누가 햄릿의 나이가 30세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추론했는가 보니까 그게 186페이지 있습니다. 광대완이 두 번째 줄에 1년 365일 가운데서 돌아가신 햄릿 왕께서 포틴브레스를 이긴 바로 그날 이 일을 시작했었죠 합니다. 그날이 바로 햄릿 왕자님 태어난 날이라는 거죠. 자, 그래놓고 미쳐서 영국으로 쫓겨난 이 말입니다. 햄릿이.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사람들은.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글쎄 이곳 덴마크예요. 전 이곳에서 교회 지기로 언간 30년이 됐습니다. 그래서 햄릿의 나이가 30세라는 거죠. 아마 여기서 추론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이건 내 생각인데 맞을 것 같아. 딴 데 그런 나이가 없거든. 그런데 나이가 많다 그죠?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. 그러니까 이게 그제 금쌤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디세이아에서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죽으면 이제 마누라를 데려간 사람이 이제 그거 다 차지하잖아. 근데 애가 어리단 말이야 그때는. 근데 여기는 30살쯤 됐으면은 충분히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모르겠어.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랬는지 애들을 불러가 아들한테 줘야지. 엄마도 욕정이 넘쳐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면은 뭐 그전에 뭐 불륜의 관계가 있었던지 그 시동생과 그건 조금 이상해서. 근데 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 당시에 정년기가 몇 살인가 내일 가서 찾아봐야 돼. 무슨 정년기 뭐 보통 그 당시 이런 장면이 그 왕의 나이가 리오 왕이 80. 리오 왕이 80이라고 그랬지. 근데 그때도 아니 그 당시에 이 셰익스피어가 글을 썼을 당시에 17세기지 그때만 하더라도 뭐 평균 연령이 그렇게 많았겠어요.
물론 아파서 어렸을 때 병으로 죽는 거 빼고 빼더라도 50만 살아도 엄청나게 살았을 텐데 지도 뭐 50몇 살 아닌가? 셰익스피어도. 아들이 엄마의 나이가 엄마의 나이가 엄마의 나이가 꽤 됐네. 40대 중반에서 중반, 50 음. 가까이 가까이, 되겠네요. 그쵸. 네, 나이로 보면. 30은 좀 많네. 그죠.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햄릿의 나이가 30으로 유추됐단 말이죠. 리오 왕도 실제로 딸 둘이가 다 시집을 갔다고 봐도 세 명이죠. 예, 딸의 나이로 봐서 손자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 사이 개념으로 보면은 야 80살 우리 형은 80살이라요. 내도 뭐 정확한 나이 읽질 안 했는데 좀 어디서 부풀려진 나이 같네요 보니까.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.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물려줬겠죠, 땅을. 그렇죠. 그때 은퇴의 시기인데 그래도 80이면은 거의 너무나 많은 나이. 물려주고도 한참 고행의 길을 걸었다고 보면 나이가 좀 부풀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이 생기네. 읽으면서도 그까지는 생각을 안 했네요.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왕을 비롯한 저희 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. 그 189쪽에 보면은 관을 맨 사람들, 사제, 왕, 왕비, 레어치스 및 수행 귀족들이 등장합니다. 오피리아의 장례를 치르는데 죽음의 원인 때문에 조촐한 장례식이 열린다. 이게 뭐 자살인지 뭐 모르지. 자살은 그 당시에 기독교적 뭐 종교적으로 보면 그다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 죄악시 된 거니까. 그래서 레어티스 흥분해서 무덤 속으로 뛰어들고 뭐 햄릿과 시비가 붙게 됩니다. 그런 얘기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장이죠. 오막 2장 성 안의 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햄릿과 호레이쇼가 등장하고 영국으로 가는 중에 자신을 죽이라는 지령이 된 편지, 아까 벨레로폰의 편지를 바꿔치기 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연하게 이제 그 편지를 보게 됐는데 가지고 간 사자를 죽이라고 그랬겠죠. 그렇기 때문에 길든스턴과 로젠크렌츠가 죽게 되겠죠. 그래서 편지를 자기가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. 그러면 이 대목에서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유부단한 순진한 햄릿하고 다른 거죠. 결국은 이 두 사람 죽게 만들잖아. 아주 지혜로운 지략가로. 그래서 해적선과 전투에서 해적선 쪽으로 배를 타게 되고 포로가 돼서 덴마크로 돌아왔죠. 영국으로 돌아온 건 아니고 포로가 되어 덴마크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이제 궁정인 오스릭이 등장해서 레어티스와의 결투를 통보합니다. '그럼 시합을 결국은 하게 되죠. 시합은 하게 되는데 햄릿이 오랜 그러니까 레어티스에게 용서를 일단 구하죠. 용서를 구합니다. (205페이지에)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. 이복에 용서해 주게나 자네에게 잘못했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결투를 하게 되죠. 되는데 결전 초기에 이제 햄릿에 유리하게 좀 전개가 되죠.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술을 먹이려고 그랬겠지. 술 마시라 하니까 안 마시고
이걸 이제 그 왕비가 마시게 되고 먼저 이제 그래가지고 햄릿이 이그 레오티스 칼에 먼저 맞게 되고 다치게 되죠. 다치게 되고 도구기 바른 칼에 다치게 되고 이 와중에 칼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또 레오티스가 햄릿의 칼에 다치게 되겠죠. 이 독약이든 칼에. 그 다음에 이제 왕비가 아까 그걸 마셨기 때문에 왕비가 쓰러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211쪽에 보면은 위에서 세 네 번째 줄에 저술 난 독살됐다고 그러죠. 왕비가 독살됐다고 얘기하고 죽고 그 다음에 레오티스는 이 왕자님은 살해됐다고 또 얘기합니다. 왕자님이 살해됐다고 얘기하고 또 뭐 친께서 독살됐다 그러고 왕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햄릿이 왕을 지르게 되고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레오티스가 죽고 그 다음에 햄릿이 그 호레이쇼에게 뭐 유언 비슷하게 남기죠. 나와 내 맹분을 올바로 전해주라고 당부하고 죽습니다. 그게 365행 212쪽에 365행에 보면은 난 죽었네 자넨 살고 궁금한 이들에게 나와 내 맹분을 올바로 전해주게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같이 죽으려고 그러죠. 호레이쇼가 내는 그 덴마크인보다는 고대 로마인이라고 고대 로마인들을 같이 죽나 봐요. 그래서 햄릿이 이제 말리죠. 그래서 내 사인을 말해주게 하고 죽습니다. 그 다음에 햄릿이 그 포틴브레스에게 왕위 계승권을 넘기게 되죠. 그게 이제 조금 오하게 느껴지는데 아마 213쪽에 그런 말 있죠. 그 381행에 포틴브레스의 선출을 미리 말해두겠네 이렇게 합니다. 주가는 내게서 지지를 받았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머진 침묵이네. 침묵은 너무 그리고 죽습니다. 포틴드 브레스가 등장해서 이제 군대식으로 햄릿의 장례를 치르는 게 끝입니다. 나는 이 책을 읽고 물론 가끔 비유가 좀 괜찮고 멋지게 했는데 이게 뭘 이렇게 얘기하려고 된 건지 조금은 의아한 부분도 있어요. 이 햄릿의 성격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게요. 햄릿의 성격이 뭐냐? 우유부단하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우유부단한 것만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이게 어떻게 약간 망설인 부분 있죠. 예를 들어서 우유부단했던 부분들은 정말 우유부단해서 그런지 한 번 완전한 찬스가 있었잖아요. 기도할 때. 사실 그 기도도 그 독실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. 갑자기 그 생각을 왜 할까? 지금 지가 아버지 복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충만해 있는데 복수심으로. 근데 무슨 그 기도한다고 사람을 죽이면 천당 간다고 그런 생각. 그 기도도 굉장히 엉터리 기도 같은데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는 기도 아니잖아. 그런 데서 보면은 그거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유부단한 건지 아니면 또 마냥 우유부단하게 힘들다고 보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죽였단 말이야. 폴로니우스를 죽이고 난 뒤에 그 태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친구인 물론 로렌크렌츠하고 이게 길런스턴이 나쁜 놈이지만 근데 이걸 사실을 바로 몰았다는 거예요. 그런 걸로 보면은
좀 흔히 우리가 우유부단하면서 연약한 그런 모습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의 영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못 따라가기도 하겠지만 이걸 글로서 자꾸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무대극으로 섰을 때에 배우들이 이 대사를 읊을 때에 관객이 어떻게 감동하고 느끼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전달받는 관객들이 얼마나 이 햄릿이나 여기 등장하는 배우들의 호소력에 아니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무대극을 좋아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은 전달의 방법이나 수용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. 복수가 일단 이 극에서는 주제겠죠. 복수하는 햄릿이 복수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흔히 햄릿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번역해버렸거든요. To you or not to you, there's question이라는 말을. 그럼 도대체 햄릿의 고민은 뭘까? 사는가 죽느냐로 번역했다면 그 대다수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삶과 죽음이 문제인데 이 사람은 복수를 고민했을 건데 정말 고민하는 게 뭐냐 복수의 완수인지 그냥 자살인지 그냥 저는 잘못된 선택. 그러니까 그냥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항상 그러니까 왜 뭔가 결정을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갈등이죠. 그 갈등을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그럼 어떤 갈등일까요? 예, 어떤 예를 들어서 이 김종철 쌤 뒤에 자기 보면은 이런 양심과 복수심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. 그렇죠. 그러니까 양심으로는 뭐 그죠. 양심으로 이 사람은 또 이 햄릿이 자살을 고민했다고 그러는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 양심상 사람 죽이는 데 대해서 자기를 죽이든지 타인을 죽이든지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양심 그 다음에 복수해야 되겠다는 복수심 이런 것 중에 상당히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니냐 하는 건데 그런 엄마에 대한 것도 애정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삼촌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거 감성과 이성에 대한 갈등 또는 분노 저는 분노라고 보거든요. 그 유령 아버지를 보는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그 타살과 어머니의 여기에 대한 동조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대상에서 적대적 관계로 보면서 느끼는 삼촌과 어머니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이런 것들 아니겠는가? 그 일시적 분노라면 그냥 그 복수를 해야지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뭐냐면 이게 또 좀 헷갈리는 게 아버지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아버지 말 믿어야지. 그렇잖아. 유령이지만 너무나 사실적이잖아 아버지 얘기가. 근데 그걸 확인하려고 그 극단한테 그 연극을 시키고. 이제 그게 이제 우유부단하다고 표현되는 거죠. 이제 햄릿은. 그러니까 그냥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. 결국은 이제 그것조차도 확인을 또 해봐야 또 곱씹고 또 문제. 저는 못 믿는다기보다는 네. 장치라고 보는데. 네, 그 이제 뭐 약간은 이제 그. 아니 그 장치가 그 어때? 왜 장치가 그런지 그럼 뭘 햄릿의 어떤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했나 이거지. 근데 햄릿이 복수하면 딱 복수하면 되지. 아버지가 그렇게 갔으면은 쉽게 끝나잖아요. 어떻게 했으면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랬겠네. 그럼 아니 근데 너무 쉽죠. 저 하는 꼴이 좀 그렇잖아.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과정에서. 근데 보여주고. 그걸 아버지의 이 사람은 이제 김종철 생은 여기 보면은 최정철 교수가 최정철 교수님은 그걸 또 뭐 본인의 양심에 대한 그 뭐 그런 그리킴 뭐 복수하려는 데 대한 약간 주저함 이런 것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또 투비와 나투비를 죽음으로 자살로 생각했다는 자살. 근데 이게 그게 어떻게
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.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많이 알려졌다는 거 보면은 본인이 사느냐 죽느냐는 게 뭐야 자살도 포함됐다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근데 내가 읽기로는 이 사람이 자살한 건적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, 다만 아버지 복수를 갖다가 하느냐 마느냐 그거 저는 아, 나는 복수를 그렇게 할 거냐, 봤지. 네, 복수를 할 거냐. 투비하게 되면 산다는 거야. 그다음 복수 안 하고 사는 거지. 네. 죽는다는 것은 복수하고 지도 목숨이 위험하니까 죽는다 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, 그렇죠. 그러니까 복수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약간 이제 하고.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아까 포티프레스한테 이게 약간 얘가 그 동조를 하고 거기서 좀 자극을 받았다는 거는 그런 이제 병사를 거느리고 일단 지는 뭐냐 이거지. 그럼 지가 이 사람 최종 목적은 뭐겠어? 나는 지금만 생각하면은 그 아버지 복수를 갖고 지가 왕위를 갖다 뺏어오는 게 맞지.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복수를 하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, 그냥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지. 그냥 그래서 현실에 그대로 그래서 상가 죽음이 이게 문제라고 표현을 한 건지, 투비와 나투비가 이게 아마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의 대다수들이 제가 첫 시간에 신파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, 아주 그 일상생활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극단화될 수 있는 일을 다루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뭐 리어 왕도 그렇고 맥베스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그게 죽느냐 사느냐로 번역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. 작품을 유사하게 바라보는 거죠. 한 통 안에 넣고 뭐 햄릿도 보고 리어 왕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사회적으로 이 시대에 대한 뭐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시대에 아마 사회 문화적인 환경들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 시대에. 그래서 이 대중성을 갖는 작품들, 희곡이나 소설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대리만족성이거든요. 그래서 결국 그 시대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사랑의 문제, 그 다음에 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문제, 그리고 국가 간에 가지는 그런 뭐 권력의 이완, 전의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전제로 하면서 보면 그냥 그렇겠다 싶고,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았던 게 대사의 이야기인데,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대사 중에 재밌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. 방금 죽는 뭐 아마 관중들은 그 대사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상을 반영했다고 보면 왜 그 시대에 좀 그런 사회적인 일들이 많아서 좀 꼬집어서 그죠 그런 현상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삼촌이 뭐 그런 집안 뭐 재산을 차지하거나 어떤 그런 걸 차지해서 이제 그죠 그 가족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뭐 서로 뭐 불합리하게 살아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이제 소설 이론으로 보면 문학 작품이라는 게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삶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거든요. 특히 사실주의 리얼리즘 문화가 절대적인 거라. 그래서 이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 영국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했던 유럽의 군소 나라들이 군주제를 갖고 있다면 아마 이런 갈등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. 그랬을 때,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뭐 남녀의 사랑이 1대1의 관계는 아니거든요. 종속적인 이런 관계도 있을 것이고, 귀족에게 시집 가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것이고, 가문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,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도 보면은 가문의 갈등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, 그래서 그 가문의 갈등을 고발하고 이런 속성들이 있거든요. 그리 보면은 아마 전반적인 줄거리는 아마 사회적인 현상을 담고 있을 것 같고, 제가 볼 때는. 그리고 이게 무대극이라고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부분인데, 여기에 등장하는
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다. 대사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거나 관중들이 보면 혹 하느냐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좀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대사는 지금 건너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최종철 교수님이 이번에도 새로 책을 냈는데 번역이 좀 껄끄름하다 하지만은 평생 동안 아마 섹스피어를 번역하고 강의를 했다면 가장 적절한 용어들을 불러오려고 분명히 했을 거다. 이번에 번역 전에 거니까. 그리 보면은 저는 뭐 아까 우리 교수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단어나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고사라든지 인용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는가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거든요. 안에 재밌는 구절들이 꽤 많더라고요. 보니까 전반부보다는 좀 그건 비유라든지 이 표현들이 상당히 멋있죠. 멋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나는 그래서 이거 그거는 먼저 표현이 그랬을 거고 그 시인의 표현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주제가 뭘 얘기하려고 한 건지 이 또 하나는 이런 게 좀 있나 봐요. 이제 제 생각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랜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거나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하면서 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림을 많이 보러 다니시니까 그래도 그림을 도슨트가리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거기는 끄떡끄떡하는데 그거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면은 작가 노트라고 썼는데 그림을 그려놔놓고 작가 노트를 쓰느냐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작가 노트를 만들어 두고 그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. 뭐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너무 통속적으로 남들이 이야기하는 해석에 너무 입맞춰져 기에 이렇게 담고 있다면 각자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되죠. 그리고 이제 아까 힘드신 나이가 30 이렇게 얘기하는 또 아까 말씀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되니까 나이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. 생각할 때니까 원래는 뭐 어린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어떤 엄마가 자식을 데리고 이제 재혼을 하는 그런 그죠? 저는 말씀 중이신데 네. 본래 얘기한 18세에서 한 20대 초반 정도로 생각했어요. 네. 저는 10대 후반 정도로 자기가 도저히 뭘 할 수 없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래 아까 나이 이야기 나오는 부분 보면서 나이가 30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나이가 많다 이 정도면은 뭐 군사를 일으키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이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 오늘 이제 방금 딱 들으니까 30이면은 엄청나게 많다. 그러고 리어 왕도 딸들이 시집을 가서 재산을 물려줬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가 자기가 방황하는 나이가 있었잖아요. 리어 왕이. 그리 보면 저는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봤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방금 리어 왕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계산해보다 20세 정도는 업된 것 같다.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. 그래서 아까도 정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의도적으로 좀 나이를 좀 부풀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앞뒤는 안 맞지만 그러니까 안 맞고 그냥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이렇게 하게끔 이제 행위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. 뭐 그럴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뭐 하다 보면은 뭐 시기가 그 정도 지나서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. 우리가 또 작품을 읽으면 어떤 작품에 주는 교훈들 있잖아. 예를 들어서 똑같은 셰익스피어 작품이라도 리어왕에서 주는 교훈은 명확하거든. 그렇죠. 쉽게 한마디로 하면 뭐 니도 늙어서 끝까지 갖고 있으라 뭐 그런 얘기 한마디로 그다음에 그 오셀로에도 보면은 그 이아고라든지 오셀로라든지 뭐 이런 그 아침꾼 조심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대화를 나누라 뭐 의심하고 있으면 물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하고자 했던 게 뭐냐 복수는 단칼에 해야 되는 거야. 이거 진짜 참 약간 그런 인간상 그 고민하는 모습들
어떻게 보면은 햄리스의 고민하는 모습이겠지. 이게 보면은 갑자기 그 유령을 보고 난 뒤 그냥 믿으면 되지. 그걸 또 뭐 극단을 시켜가지고 반응을 본다든지 그런 아까 말 장치는 표현했는데 그런 걸 한다든지 기도한다고 해서 생뚱맞게 그 기도하는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등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우유부단한 건지 그러면서 또 마냥 이 사람도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? 아까 그 사람 그렇죠. 폴로니에서 죽은 거라든지 그 왕인 줄 알고 죽였다는 거 아니야? 왕입니까? 물어본 거나 그다음에 그 친구인 로렌 크랜츠하고 기든 스턴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라든지 물론 자기를 배반했겠지만 이 사람은 그 왕명을 따랐을 뿐이지 자기를 배반한 건 아닌데 굳이 신뢰를 배반한 건 아니잖아.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이 편지를 못 봤을 수도 있을 거고 인간의 나약함. 예, 저는 젊은 날의 고뇌 방황 이렇게 봤거든. 우리가 그 베르테르 효과처럼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젊은 날에 고뇌를 가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솔직하게 툭 털어놓고 엄마하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시대 젊은이들이 이런 거 별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혼자 고민하는 정신 이건 엄마가 운운한다고 해서 대결될 문제 아니지. 아니 그런 제가 이야기는 그렇죠. 엄마한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괜히 젊을 때에 자기 상상 속이나 뭐 이런 걸로 고뇌를 좀 많이 하는 이런 정신적인 뭐 병리학적 용어 이런 나는 건잘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하는 거 보면 고민을 많이 한 그런 흔적은 보이고 그게 햄릿 씨. 근데 그게 투비와 not 투비가 그런 식으로 분석되는 일반적으로 분석되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이게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주 명확하죠.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. 모든 거에 다 해당된다. 그러니까 어떤 아니면 사느냐 죽느냐. 로마 신학 그때 설명했던 김 어느 교수가 자주 차이나는 클래스 자주 나왔던 김현 교수인가 보다. 그분이 그러는데 이 말은 굉장히 감축하는 의미가 크다.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. 근데 그 말이 읽고 나니까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읽고 나니까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이 투비와 not 투비를 해석할 수 있구나. 심지어는 근래는 그게 to be true, to be false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. 교수님 선택이야. 선택문이에요. 우리 그냥 선택 이거 할 거냐. 그냥 고뇌하고 방황하고 우리 젊은이 특징 아닙니까?